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대장동 배임 혐의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에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 그리고 서판교 터널 개발 호재를 늦게 고시했다는 내용,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내용,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성남 도계공이 대장동 개발 당시 아파트 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의 분양 수익을 3천억 원 몰아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미 결정된 서판교 터널 개발 사실을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던 2016년 11월에서야 민간에게 알려줘서 그 사이에 그 전에 민간이 이미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적률 상향도 성남시가 2016년 11월 대장동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높여서 민간이 300여억 원의 추가 이익이 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또 하나, 성남시가 2019년 10월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비율을 15.29%에서 6.72%로 낮춰서 민간이 추가 수익을 내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민간은 대장동 일당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천억 원을 챙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알고도 이렇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 기사의 핵심은 분양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이익들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은 모두 개발 이익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700억을 이재명 측에 뭐 건네야 된다. 뭐 이런 그 의혹이 있을 때 그 700억은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는 분양 이익과 관련된 부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개발된 다음에 더 추가로 이익을 받는 부분입니다. 분양으로 이익. 그러니까 분양 이익은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화천대유가 5개 단지, 그러니까 총 15개 단지에서 5개 단지를 분양을 독점시켜서 줬어요. 그 5개 단지에서 지금 3,13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수익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도록 노력한 흔적이 지금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꾼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 임대주택 비율 축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군 이래 최대 환수를 하면서 이 임대주택을 얼만큼 높였다라고 굉장히 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광고를 했었거든요.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춤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에게 추가 수익을 일반 분양을 내도록 해줬고요. 또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거는 이 환수를 했다, 이익을 환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터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해야만이 사실 이 대장동이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뚫음으로써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환수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미 그때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주민들에게 줘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 때, 개발 때 훨씬 적은 돈으로 땅을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분양이익에서도 엄청나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물론 이걸 정진상이나 혹은 김용이 했어요라고 한다면 뭐 배임까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측근자들에게 그렇게 그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혐의도 언젠가는 분양이익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칼을 댈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검찰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배임 혐의들입니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적용을 직접 시키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진 변호사님? 네, 뭐 일단 배임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배임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도
최근에 배임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로 배임죄가 뭐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임죄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배신죄입니다. 뭐를 배신했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성남시장이었으면 성남시를 대표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내용 보면 그 신문 내용도 다 주어가 성남 아닙니까? 성남시가. 그러니까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민간 분양업자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장들한테 뭐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큰데 3천억 원 가량을 이제 몰아줬다. 그래서 성남시를 배신했다. 그래서 배신죄가 되는 거고요. 증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저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계좌나 이런 뭐 계좌이체나 돈이 흘러간 정황 같은 게 저런 큰 금액이면 단순히 현금으로 오갈 수는 없어요. 3천억 이상 되는 금액들. 그러면 분명한 건 저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경제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딱 떨어지고 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증거가 굉장히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숫자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건 보완 증거가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숫자라는 게 상당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혐의를 적용 중이라는 것까지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제 광역단체에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 미래도 그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활성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기업 유치가 제일 먼저예요. 그다음에 외자 유치예요. 보통 광역단체 같은 경우 외자 유치하겠다라고 보통 이제 선거할 때 나오는 분들이 많고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후보들이 하고 현직 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거든요. 그러면 배임이라는 적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 적용이 굉장히 법적으로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배임죄가 되는 건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의사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입증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일을 할 텐데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서류라든가 모든 공개 과정을 통해서 다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이미 접근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이제 배신죄라고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 판단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의 주체가 되지 않고 민간에 그걸 해서 민간의 이익이 흘러가게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도 그 당시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전신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LH 그리고 정부 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냐. 이거 민간에 맡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잣대로라면, 동일한 기준으로라면 이게 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업무상 배임,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개인에 하게 했다. 이건 그렇게 평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것을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땅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통제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배임이다. 이러면 사실 나만할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용을 검토 중인 배임 혐의들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팀 의지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자,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꼬리 자르기 의혹이라는 얘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고 정진상 실장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 자르기 의혹도 그때부터 터져 나왔는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과거에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 꼬리 자르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내용 증명서를 우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그 안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선 자금 혹은 또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남욱 변호사가 오늘 신문에서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어떤 수사팀의 불구속 약속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면서 과거 대장동 수사 1기 팀이 뭔가 조금 깨림칙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남욱 변호사의 폭로 또는 유동규 씨의 폭로가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정치자금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 불출석 사유서라든지 혹은 내용 증명으로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동규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검찰이 지금 바꾸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2020년 4월 달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가거든요.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위례 신도시를 시행해서 성공한 남욱 변호사에게 좀 대장동도 달라라는 의미와 또 지금 이걸 성공시켜준 사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 자금으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달라고 하자 그 돈을 또 다른 어떤 토목 사업자에게 네네. 20억을 받아서 42억을 넘겼다. 그런데 지금 분쟁이 생겼으므로 남욱 변호사가 이걸 해결해라라는 내용을 다 적시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게 2020년 4월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우체국 즉 기관이 확인을 해요.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그 시기에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지금 확인한 겁니다. 2020년 4월. 즉 지금 주장했듯이 아니 지금 유동규가 마음 바꾼 다음에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2020년 4월에 그때 당시에 돈을 모으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이 당시에 분명히 정치자금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었고 대장동 로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사실 탄핵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 수사팀한테 남욱 변호사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산하 김태훈 수사팀장에게 남욱이 42억 원에 대한 걸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모든 건 유동규가 700억의 주인 그분이고 나머지 김만배 씨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것이다라고 끝내버렸는데 새로 구성된 이번 7월 달에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1년 전에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다시 그 진술에서 보고 지금 내용 증명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민주당 쪽 패널들이나 민주당 쪽의 주장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소설을 쓰고 있거나 또 유동규 폭로를 검찰이 조작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거만 있다라는 것도 탄핵돼야 된다.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저런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남욱 변호사의 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대장동 수사 1기 팀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한 적이 있고, 검사들은 다 하는 겁니다. 많이 봐왔고, 자 지금 문제되는 게 1기 수사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직을 받고 이 사건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을 봤더니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최윤길, 뭐 성남시 의회 의장했던 그리고 공무원 1명,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남욱을 회유해서 도피 중이었던 남욱 보고 들어오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벌 주는 건 이 사람까지만 하고 그 윗선은 안 하겠다. 그 윗선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정치 검사의 행태를 보여준 거죠. 수사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누군 봐주고 누구는 벌을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될 일이고 따라서 2기 수사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수사팀은 이런 거 가차없이 다 수사하면서 그때 수사를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다 진실을 밝히는 게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뭐라 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지금 뭐 남욱 그 변호사의 이제 진술 토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 사진을 보면 새 인물 있잖아요. 네. 저 새 인물이 실제 대장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 아닙니까? 김만배가 핵심 인물인데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저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김만배가 남욱과 사실 이익 공동체였는데 그 이후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멀어졌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남욱의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곽상도에는 지금 검찰에서 15년 구형됐다고 하는데 곽상도 50억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정말 대장동 특혜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타겟팅으로만 목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는 모습이고요.